에 나가서 그 본인에게 세 가지 출연하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석영 방송에 가서 또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공학을 전공했고요. 제 전공은 성입니다. 삼국시대 성곽이 제 전공이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제가 거의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성에 이제 주로 많은 연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체 성곽에 대해서 몇 안 되는 성관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게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강의할 내용들은 한국의 성곽인데요.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우리 진주방문가 집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놀란 게 아니 저런 어려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대학원생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수업들을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단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제 강의는 되게 쉽습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2시간 동안 강의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선생님들도 우리나라 성곽에 대해서 머릿속에 어떤 틀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기억할 때도 어떻게 기억하나요? 그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얼굴 생김새라든가 말하는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몸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듯이 성곽에도 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곽이 가지고 있는 시대별 특성과 그 다음에 그걸 만든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성곽의 모습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성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이제는 웬만한 어떤 성은 딱 보시더라도 이게 어느 시대 성이네 하는 거의 80~90%는 맞을 정도로 제가 2시간 동안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을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성이 많습니다. 보시면 거의 그냥 빼곡하게 다 박혀있죠. 보통 한 10분 단위에 10개에서 30개 정도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게 약간 2182개 물론 더 많습니다. 아직 조사가 안 된 것들도 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90% 이상이 삼국시대 성곽입니다. 삼국시대 성곽이 이렇게 많다는 이유는 뭘까요? 전쟁. 그냥 눈만 뜨면 싸우는 겁니다. 눈만 뜨면 싸우는데 삼국시대 그 전쟁은 다 성곽 전쟁이었어요. 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저 산성을 뺏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 전쟁의 주된 형태였기 때문에 결국 서울 잘 쌓는 사람들이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축성 기준이 결국 국가의 규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축성 기술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탑 시크릿이었습니다. 1급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축성 주체에 따라서 축성 시기에 따라서 그 축성 방법이 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술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은 나름대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현대의 장인들이 물건을 만들어도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이 누구 그림인가 하는 걸 화풍을 알듯이 성곽을 보면은 그 성곽에 그 당시 만들었던 사람들의 기술적 특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곽을 보면은 그 어느 시기의 성곽인지 그 다음에 같은 시기라고 한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에서 어느 나라의 성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성에 대해서 기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5분 정도에 걸쳐서 기초에 말씀드리자면 성곽이라는 것은 성곽학입니다. 일단 그 성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흑도자의 이룰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느끼는 우리의 근본적인 성에 대한 이해는 뭡니까? 성은 처음에 뭘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진 걸 성이라는 그런구나. 그럼 나무로 만들어진 건 뭐라고 그랬을까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성책에 그 축성 재료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 그러면 옛날에는 다 그냥 흙으로 만든 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곽자가 붙었는데, 곽자가 붙어서 이제 그 성곽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성이라는 것은 내성을 의미하고요, 곽은 외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내성과 외성을 갖춘 구조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성 정도, 한양도성이나 뭐 이런 도성 정도가 되지, 그 한양도성, 그 다음에 부여 사비의 마성, 이런 것들이 성곽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냥 성 단락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도 산성도 그냥 성곽이라고 하는 이유가, 성 그러면은 자꾸 그냥 다른 성하고 혼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한자로 끝나게 되면은 운율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그냥 부를 때 그냥 성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성곽 자체를 갖추고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성곽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곽을 의미하는 우리 고유의 명칭이 자치나 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는 구루, 홀, 뭐 이런 미추홀, 뭐 책구루 이런 것들이 다 성을 의미하는 용어였고요. 신라에서는 그 뭐 지나 기자가 붙은 지명들, 특히 그 양서의 그 신라전에 보면은 건모라가 건모라, 큰 마을, 큰 마을이 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건모라라는 것을 썼는데 사실은 이 큰 마을의 음체라는 겁니다. 큰 마을, 건모라 이렇게 됩니다. 큰 마을. 그 백제는 벌, 화, 불 이런 그 단어가 그 성이라는 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사람들이 성을 쌓았구나라는 것을 삼국시대에 기록된 삼국사기라든가 이런 데 나타나는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 재료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책입니다. 나무를 울타리처럼 이렇게 쫙 나무를 박아서, 이 글자 자체에 이미 성곽의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박아서 그 이렇게 성곽 방어시설을 만든 것을 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흙을 가지고 쌓은 것은 흙을 파서 만들면은 환호가 되고, 뭐 해자나 환호처럼 흙을 파서 또랑을 만들면은 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쌓으면은 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아주 대표적인 축성 재료가 돌입니다. 흙보다 돌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돌성이 많고요. 중국은 흙으로 만든 성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벽돌성이 있는데 전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국 가면, 중국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중국 뭐 그 낙양성이라든가 장안성이라든가 이런 데 쭉 가보시면 다 벽돌로 만들었거든요. 벽돌로 이렇게 거의 수직에 두껍게 성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왜 벽돌성이 많지 않을까? 고작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수원 화성의 일부, 공신동이라든가 안문 구조의 일부만 벽돌로 쓰였지 우리는 벽돌성이 거의 없어요. 강화도에 가면은 강화 외성의 일부가 벽돌성으로 됐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그 철분이 많아서요. 이 벽돌을 구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온도를 높이면은 벽돌이 틀어지고, 온도를 높이지 않으면은 벽돌이 제대로 성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 굽는데 돈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생산 단가보다 1,5배가 드는 거예요. 거기다 나무 뗄값 많이 들죠. 결국 그 제작 원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벽돌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는 지천을 걸리는 게 돌이니까 돌을 써서 우리는 주로 성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석회로 만든 성이 있는데, 이게 석회성 또는 뭐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 사진을 통해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무하고 흙을 섞기도 하고, 나무와 돌, 석회와 돌을 섞어서 성을 만드는 이런 그 축성 재료상의 여러 가지 구분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 보면은 산 꼭대기를 이렇게 두른 거를 마치 일하시는 분들이 머리에다가 수건을 두른 것처럼 이렇게 쌌다 그래서 태매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계곡을 포함하고 있는 큰 성들은 포곡식이라고 하고요. 뭐 산성과 평지성을 아시죠? 그런데 수원 화성같이처럼 한양도성처럼 산을 포함하고 평지를 아우르는 성을, 평지와 산성을 이렇게 엮어서 연결해서 쌓았다 그래서 평산성이라고 합니다. 되게 쉬워요.
용어 자체가. 해안가에 있으면 해안성이고 강변에 있으면 강안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사는 건 왕성이고 그 다음에 수도 역할을 했으면 도성이고 그 다음에 분현이나 이런 그 육치 역할을 했으면 읍성이 되는 것이고 분현성, 진성 또는 군대가 주둔했으면 진성이 되는 거고요. 그 국경지대에 길게 쌓은 성은 장성이 되는 거고 이 보루라는 것이 있는데 보루는 보통 100m에서 300m 정도 되는 작은 규모. 그러니까 여기 그 월화산 가보셨나요? 월화산 정상부에도 그 철탑이 있고 그 동물이 볼록볼록한 곳마다 다 6개의 보루가 있는 것으로 진주박물관에서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보루라는 게 그 정도 규모입니다. 보통 50m에서 10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 말하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명에서 50명 정도 단위로 그 중요한 요충지를 지키는 그런 장소에 만들어진 작은 군사용 시설, 그것을 보루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네. 뭐 유명하신 분들인데 다 아시는 건 있습니다. 자, 성곽의 기원은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쌓기보다는 이제 그 화로나 목책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곽에 관한 기록은 한나라 때 그 위만이 침공했을 때 그 왕검성에 일어났는데 기원전 109년입니다. 그래서 운거가 성을 지키고 있어서 1년 동안 한나라하고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최초의 그 성곽 기록입니다. 이 한나라의 그 왕검성이 평양에 있었느냐 아니면은 저기 만주에 있었느냐 요동지방에 있었느냐 하는 거는 이제 고대사학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그 왕검성이 쌓여질 당시에 있었던 성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산 구릉지대에 일종의 방어시설이에요. 이게 뭘까 싶죠? 이게 원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을에 목책을 두르고 이렇게 환호를 둘러서 요걸 이렇게 환호라고 그런 거예요. 마을을 둘러 둥글게 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둥글게 둘러서 구덩이를 파서 저기 오는 것을 방어하는 시설, 이것을 갖다 환호라고 그런 거고요. 여기 환호를 건너면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무 기둥을 세워서 또 만든 것을 목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남는 거는, 땅에 남는 거는 나무와 같은 기둥 흔적하고 이 환호를 파기 위해서 봤던 구덩이 흔적밖에 안 남는 거예요. 목책은 이제 이렇게 나무를 그냥 세우기도 하고 엇비슷하게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목책을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삼국시대에 먼저 백제부터 보겠습니다. 백제가 어떻게 성을 쌓았을까 보겠습니다. 백제는 원래 백제가 나라를 정한 곳은 한강유역입니다. 한강유역에 거의 500년 동안 백제가 나라를 세워서 있다가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에 오니까 결국 공주로 천도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예. 원래 BC 18년에 한강유역에 이 터전을 잡았던 이유가 뭡니까? 고구려 고주몽이 북부에서 내려와서 소선호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유부녀하고 결혼을 해서 결국 이 고구려의 후계자가 되니까 그 전처의 아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씨가 다른 두 아들은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하고 원조가 그 고주몽에게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도망을 와서 그 터전을 잡은 곳이 지금 인천 지역과 한강유역 거기에 이제 비류와 원조가 도읍을 세워서 만든 나라가 바로 백제가 됩니다. 백제에는 처음부터 상당한 목책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책은 근데 이 정상부에 별로 흔적이 없어요. 기둥구멍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가 청주 석하리에 가봤더니 거기서 발굴한 현장에 갔더니 이렇게 처음에 이쪽 지역만 일부 발굴이 돼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입지를 보니까 여기는 토성이 아니라 목책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면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둥을 박았던 흔적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잘 보세요. 기둥이 몇 줄로 되어 있습니다.
한 줄로 쫙 가죠. 이게 백제 목적의 특징이고요. 요 기둥과 기둥과의 간격을 제가 자로 딱 쟀더니 정확히 100cm짜리가 있고 125cm짜리가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간격이 4자나 5자가 됩니다. 또 이 목책 기둥 박은 그 하나에도 그 당시에 도량형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자 간격으로 하나씩 받기도 하고 5자 간격으로 받기도 하고, 그래서 4자 간격으로 박은 거는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0cm가 되고요. 5자 간격으로 박은 것은 125cm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백제의 영조척은 몇 cm다? 네, 역시 샵하십니다. 네, 한자 백제의 영조척, 영조척이라고 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토목공사를 위해서 만드는 때 사용하는 자를 갖다 영조척이라고 그러거든요. 백제의 영조척은 25cm를 한자로 하는 그런 크기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이 자는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이 백제가 사용하는 이 자는 바로 고환척이라고 해서 단위 길이가 25cm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의 이 자를 받아들여서 백제는 건물을 짓거나 길을 만들거나 성곽을 만드는데 이렇게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책이 있는가 하면 드디어 도성을 만들고 토성을 이제 쌓기 시작하는데, 성곽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한성 백제의 그 도성이 지금 올림픽 공원이 있는 몽천토성과 그 위에 있는 풍납토성이 한성 백제의 도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거의 확인이 됐는데요. 이 몽천토성 풍납토성 같은 경우는 둘레가 3.5km입니다. 성벽의 높이가 10m고요. 기저부 너비가 4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 토목 공정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성곽을 이미 백제는 그 도성을 만들기 위해서 성을 쌓았던 그런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성을 어떻게 쌓느냐? 이렇게 판축기법이라고 해서요. 판을 대고 파트를 짜서 이 안에다가 흙을 넣고 공이로 다지는 겁니다. 왜 달구질 하실 줄 아시죠? 그 무덤에 가면은 달구질 하잖아요. 꼭 달구질 하는 정도의 그 사이즈입니다. 직경이 한 8cm, 10cm 정도 되는 그 몽둥이를 긴 몽둥이를 가지고 흙을 갖다 붓고는 달구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30cm를 부으면은 그게 10cm 정도까지 다져지도록 이게 흙을 다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점질 성분, 그러니까 점토 성분이 많은 성분을 다지고, 그 다음에는 모래 성분이 많은 흙을 다져서 성질이 다른 흙을 갖다가 계속 교대교도로 해야지 이게 내구성이 있고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가끔 가다가는 거기다가 부역공법이라고 해서 나뭇잎, 생나무까지 있지 않습니까? 생나무까지를 잘라서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한 층 한 층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것이 없었을 때보다 몇 배의 힘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내구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걸 갖다 부역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까만 색깔이 있고, 좀 붉은 황토 색깔이 있고, 까만 색깔이 있고, 또 가다가 또 검은 색깔이 있고, 이렇게 계속 성질이 나는 흙을 다르게 쌓았기 때문에 이런 색깔 차이가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다른 색깔을 띠게 쌓은 이유는 성벽이 더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렇게 자갈을 깔아서 이렇게 피복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층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의 산성 같은 경우는 여기 백제 화성에 있는 소근이 산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발굴을 해보니까 이렇게 성을 잘랐습니다. 근데 바닥에다가 이 또랑을 갖다가 성벽 진행 방향으로 쫙 파는 겁니다. 이 또랑을 파는 이유는 뭘까요? 배수 또 그 외에 저기 병원에 가시면은 아말감 치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멍을 파고 구멍을 파고 집어넣잖아요. 구멍을 파고 집어넣어야지 이게 안 빠지죠. 이게 말하는 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가 여기 홈이 있어서 위에 다전 흙이 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홈 속으로 들어가서 요철을 만들어서 이 전체가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말하자면 접촉면을 넓게 해서 이게 흙 전체가 성벽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조라고 하는 이 또랑을 타서 이걸 했고요. 요 사이사이에 기둥들이 보이시죠? 그 기둥들에는 나무 기둥을 작게 박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기둥을 박거나 아니면 홈을 파서 더 많은 홈을 파서 표면적을 더 넓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토기도 보셨지만 토기를 그냥 대충 보고 아 예쁘네? 그러면 되게 슬플 거예요. 토기가. 토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장인의 어떤 의도와 아름다움과 실용성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기 하나 구워내는 그 기술 속에는 그 당시에 어떤 가마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몰라주고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알아주게 될 때 우리는 왠지 모르게 존재의 이유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이 토기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만 해도 가해 토기들 이제 가서 보시고 네가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아셔준다면은 말 못하는 토기지만 그 나름대로 존재의 이유를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유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 문화유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박물관 자원봉사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어떤 전시 주제 새로운 전시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인 거 있고 하나하나 본인이 공부해 가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줄 때 그 짜릿한 감을 다 아시는 사람이죠. 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만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가 되면은 그거 자체가 즐겁고 어떤 하나의 보람이듯이 그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자세히 보고 꼼꼼하게 보느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하는데 너무나 열심히 보십시오. 근데 이게 그런 한선백제는 왜 특성이 없었느냐? 이게 보시면은 이게 그 백제의 토성인데요. 이 토성으로 만들면 제일 취약한 부분이 문입니다. 성문. 토성은 아무리 해도 수직으로 쌓을 수가 없잖아요.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토성을 쌓을 때는 항상 안식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안식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모래를 갖다가 이렇게 쑥 이렇게 위에서 쭉 떨어뜨리면은 수직으로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사지게 쌓아잖아요. 이 경사지게 쌓아지는 각도, 이게 중력과 마찰력이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각도가 안식각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나는 편안해 할 수 있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표시하자 해서 이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각도, 그래서 안식각 또는 휴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각도 이상을 넘어가면 언제든지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사지게 쌓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문은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성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사지게 하면은 성문 만들기가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성을 만들더라도 성문에는 이렇게 돌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돌로 마감을 하는데 이 돌 쌓는 걸 보십시오. 일단 다듬지 않은 성돌로 그냥 무질서하게 쌓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다듬지 않은 성돌이라도 차곡차곡 줄을 맞춰서 쌓으면은 그래도 또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쌌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그 돌을 가공할 만한 기술이 아직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돌을 차곡차곡 제대로 쌓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돌을 가공해서 제대로 줄을 맞춰서 쌓는 기술이 없는 단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백제의 성들을 보면은 아주 제대로 잘 가공된 돌로 쌓은 성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대성과 이제 축조 기술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문화민족이 아니었느냐? 훈납토성을 발굴했더니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진 겁니다. 이
그 토성으로 쌓아지는 성 안에는 여기 기와들인데요. 기와 건물이 있었는데 그 기와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데요. 거기는 또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이게 연결한 도로입니다. 여기는 비가 오면 완전히 지창이 되기 때문에 자갈을 갖다가 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마른 땅이 생길 수 있도록 물이 잘 빠지도록 자갈을 달려서 도로를 만드는 이런 이미 포장 도로가 이미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그 풍납도성에서 발굴된 기와입니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익히 하는 그 와당면인데 와당하고 좀 많이 다르죠. 여기 문문이고 여기는 무슨 이상한 형태의 그 문양이 새겨져 있는 이런 문양들이 있고 여기는 점으로 콕콕 찍은 것이 있는데 이 문양이 뭘까요? 이게 백제인들의 마음속 염원을 담아서 지붕 위에다가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만든 그것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상당히 국제적 감각이 있는 인텔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다 실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중국 남조의 수도인 남경에서 가장 유행하던 돈틀 문양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틀 있지 않습니까? 동전. 네, 주물 여기다 보면은 주먹에다 보면은 이런 동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돈이 가득 열리기를 염원하는 겁니다. 백제인들도 뭘 원했다? 그리고 이런 돈틀 문양을 했다는 것은 나는 그래도 상당히 국제적 감각이 있는 상당히 인텔리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문양 안에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한성백제의 그 유력자들을 중국 남조와 수시로 교역을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 감각이 있는 국제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에 있는 이거 토관인데요. 상하수도를 이렇게 토관을 해서 이렇게 상수도를 끌어들이고 하수도를 배출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상당히 선진화된 그런 그 문화적인 그런 현상들이 이미 최고위층 귀족들은 누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층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돈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돈은 또 함부로 갖기 시작합니다. 중국 남경에서 이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동안 쌓아온 돈들을 누군가가 뺏어가면 안 되니까 특히 병이 난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더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수명문이라고 하는데요. 도깨비문 수명문 하는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가장 무서운 짐승들. 그래서 나의 위험을 갖다가 지켜줄 수 있는 지금 소신 개념으로 이렇게 지붕 끝에다가 장식했던 것이 남경에 딱 유행을 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위에 있는 거는 요거는 바로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거고요. 요 아래에 있는 것은 중국 남경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보시면은 종류도 다양하고 훨씬 형태적으로도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본이고요. 요거는 일종의 카피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와서 보뜬 거죠. 그러니까 바뀌었으니까 와서 자기의 주문 제작을 했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려주는 대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에 지금 남경의 도성에 가서 이걸 보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런 형태의 연화문 와당이 출토가 됐는데 이 연화문 와당은 바로 북위에서 출토된 북위 업성에서 출토된 연화문 와당과 형체적으로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것을 보이고 있어서 이미 북조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었고 남조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어서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하고 문화적 상호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교류가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귀족층들의 집입니다. 이 귀족층들의 집인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큰
장방형 집이 있고요. 여기 통로를 통해서 여기 작은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형태적으로 한자에 여자 있죠. 입구 두 개를 가운데 장으로 붙인 거. 여자형 주거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맨션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냉난방 차단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중창을 통해서. 여기 첫 번째 창을 들고 열고 들어야 돼. 문을 열고 들어야 여기 안에 있는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완전히 하이햇입니다. 이중창호. 그래서 그 냉기와 열기를 그 외부의 온도로부터 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맨션 아파트입니다. 맨션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여자형 주거지가 큰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서 한두 채 정도가 이런 형태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은 그 당시 한성백제에서도 상당히 고위층 사람들이 살던 집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위층들도 결국 이런 땅을 어느 정도 파고 수혈주거지라고 하는 이런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적 개념의 어떤 기와 건물을 상상하면서 백제를 갖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자꾸 오답을 찾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읽다 보니까 계로왕 때에 그 삼국사기를 보면은 계로왕이 이제 그 결국은 한성백제에서 그 한성백제를 끝마침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데 계로왕 때에 그 고구려에서 한성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음모를 계략을 짜게 되는데 간첩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스페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간첩을 보내는데 자원자를 모집했더니 가장 똑똑하고 머리 좋은 승려 하나가 자원을 했어요. 도림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 사람은 바둑을 엄청 잘 둡니다. 이 사람이 간택된 이유는 백제의 계로왕이 바둑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도망한 것처럼 백제의 계로왕을 찾아가서 자기는 고구려에서 죄를 짓고 도망을 왔는데 거둬주면은 대왕과 더불어 바둑이나 한 수 좀 두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둬봤더니 계속 그냥 계로왕의 약을 올리면서 이길 듯 져줄 듯 하면서 막 그냥 계로왕을 거의 그냥 마음을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둘째가라는 서러울 정도로 그 백제에서 신임을 얻었는데 어느 날 그 이제 도림이 얘기합니다. 대왕의 나라는 너무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데 이 왕실이 이게 뭐 이렇게 너무 이게 초라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대왕의 나라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한성 리모델링 사업을 벌입니다. 제2차 한성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정하는데 그래서 도성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성곽을 새로 수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궁시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저는 그때 아마 이런 와당이라든가 이런 그 지상 건물들이 그때 건축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제방을 쌌는데 지금 삼성동 그 지금 봉은사 있는 쪽에서부터 하남시에 이르는 지역까지를 다 제방을 쌌고요. 그런 접속총을 만들어서 왕릉을 새로 구축하는 이런 사업을 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진도 축성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답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흙을 쪄서 성을 쌓다 이렇게 되거든요. 흙을 쪄서 어떻게 성을 쌓겠는가. 저는 여기에 주목을 했던 겁니다. 항상 모든 것은 의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의문을 추적하다 보면은 결국 그 몸통을 찾게 되면은 처음에 내가 느꼈던 의문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증토 축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진서에 있는 흉년발발전에 그 흉년발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흉노족입니다. 그 오로도스 사막의 그 변방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유이진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흉년발발이 이제 그 대권을 잡고 나서는 이 나라가 엄청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이제 나라를 만들고 대하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도성을 만들게 되는데 그 도성을 쌓을 때 증토 축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하의 도성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기면 견딜 수 없는 이 못된 이 습관이 있어서 이것을 알고 나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급한 일이 끝나길 기다려가지고 10월 중순쯤에 저 혼자 비행기 타고 자기 서안으로 가서 또 유림까지 가서 현장을 찾아갔던 습관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대하의 풍만성이
이렇게 가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하얀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석회 콘크리트 성입니다. 이 석회 콘크리트는요, 로마가 만든 기술입니다. 화산재를 이용을 해서 이게 석회암을 가열을 하는 생석회가 되는데, 그 로마의 이 건축 기술, 지금 유럽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유럽의 그 벽돌 건축이라든가 그 로마식 건축 방식이 다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석회 콘크리트 때문입니다. 이게 몰탄이 있어야지 그 작은 부재들을 갖다가 결합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을 그렇게 높이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돌만으로 된 게 아니라 돌은 표면에 발랐고요. 돌과 돌 사이의 가운데 빈 공간은 석회 콘크리트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콘크리트로 만든 구조물이라고 해서 또 합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은 AD 70년대에 히브리인들이 와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루살렘 약탈당하고 그 봉을 가져와서 그 봉을 팔아서 쌓은 유적이 바로 콜로세움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 로마의 기술이 그 실크로드를 타고 실크로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크로드의 가장 길목에 있었던 흉노족들이 가장 먼저 그 기술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석회 콘크리트, 석회는 이미 중국 주나라 때부터 이미 퇴력체로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석회를 쓰기는 건 중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기원전 800년 경부터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장제로만 썼지 구조체로 쓸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석회를 조개 껍데기로부터 생석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흉노족들이 로마의 기술을 통해서 받아들인 기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석회석, 그러니까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원료로 쓴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석회석, 대리석, 대군석 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그 원료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거실 바닥에 대리석 바닥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대리석 바닥을 대리석재를 갖다가 외장재로 쓰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그게 산성비가 내리면 다 녹아내립니다. 네, 식초를 흘리면 바닥이 녹아내려요. 네. 그게 그 산에 굉장히 취약해서 산에다 녹습니다. 네. 그게 그 CaCO3라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바다에서 오랫동안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퇴적이 돼서 압축을 받으면 이게 석회석이 되는데, 그게 엄청난 고온으로 한번 녹았다가 다시 응고가 되면은 그게 대리석입니다. 열변성을 거친 게, 그러니까 석회암의 변성암이 대리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분이 똑같아요. 근데 나타나는 양상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아름다운 그 대리석을 갖다 선호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석회암과 같은 물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암석으로 석회를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강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미장제로 쓸 때는 이게 약해서 석회만 쓰면, 100% 석회만 쓰면은 푸석푸석 다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에 그 중국 집안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국 고구려 유적 한번 가시죠. 저희가 고구려 유적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LH 박물관 내에서. 제가 또 고구려 전문가 아닙니다. 제가 안내를 해서 정말 그거는 꼭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고구려 유적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 고구려인들이 꿈꿨던 그 대제국과 어떤 그 민족적 자긍심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가서 그 고구려인들이 꿈꿨던 대제국의 수도에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로 아주 숭산이라고 여겼던 천지에서 천지의 그 물빛을 한번 보고 와야지. 그래서 대한민국 어떤 그 국민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의무는 다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벽화 부분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석회로 조개 껍데기로 만드는 건데요. 그걸 거기에다 무엇을 섞냐면은 모래하고 황토를 섞으면 콘크리트가 됩니다. 네, 생석회에다가 모래와 황토를 일정한 비율로 섞으면은 그게 강회라고 하는 그 석회 콘크리트가 되는데요.
이미 왜 어릴 때부터 다 경험하셨어요. 왜 무덤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무덤 만들 때 산에서 석회에다가 모래하고 흙 섞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석회 콘크리트예요. 발굴해 보면은 땅속에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요, 돌보다 더 단단합니다. 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포크레인 갖다가 떠내지 않으면은 깨지 못할 정도로 단단하게 경화가 됩니다. 그런 기술을 이제 이때 갖다 드린 거죠. 보시면은 그때 다진 기술입니다. 다진 층이 나오죠. 이게 한 층 한 층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층계가 얼마나 견고하게 했는지. 그 당시 60m 높이로 쌓았던 것이 아직까지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30m 정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진짜 그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되시죠. 그 기술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삼국시대 개로왕 때 도성 리모델링 하는 토목공사에 이제 그 후예들이 들어와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생석기를 만드는 석회석을 950도로 한 3일 정도 구우면 이런 다공질의 그 형태를 띠는 덩어리 돌이 됩니다. 무게는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고요. 여기다가 물을 붓게 되면요, 엄청난 카바이트 보셨잖아요. 카바이트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수증기와 함께 얘가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소석회가 됩니다. 그 소석회에다가 모래하고 황토를 섞으면 이제 석회 콘크리트가 되는데, 어쨌거나 생석회를 덩어리를 넣고 물을 부었을 때 어마어마한 열이 나는 걸, 이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흙을 찌는구나, 그렇게 해서 징토했다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삼국시대의 개로왕 때에 이 석회 콘크리트 기술이 저는 백제에 들어왔다고 확신을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백제가 만드는 사용하는 무료왕물이라든가 무덤 속에 사용되는 그 석회는 다 석회석으로 만든 석회거든요. 그 동시기에 고구려라든가 신라가 만든 석회석은 다 조개 껍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장제로 이렇게 쓴 데 보면은 조개 껍데기는 아무리 이렇게 가열을 해도 이게 부셔지기 때문에 100% 생석회가 안 돼요. 이게 다 제대로 열을 받아야지 이렇게 CO2가 빠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빠지면서 생석회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가루로 부서지다 보니까 그 석회석 덩어리에 조개 껍데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굴, 따개비, 여러 가지 꼬막 이런 것들이 주로 석회석 재료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토성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됐어요. 몽촌토성을 갖다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1984년도에 숭실대에서 조사한 내용에 이 석회가 사용된, 그리고 여기 보면 석회석 포함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보고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한 건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논문을 완성을 할 수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진토 측정을 증명했다는 게 이제 됐는데, 이제 지금 몽촌토성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이제 검증이 되겠죠. 그렇지만 뭔가 의문을 추적해서 그 의문의 끝에 도달해서 뭔가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살아가는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94년도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세바시에서 얘기했던 거에 그 다음 연장선상인데요. 제가 이제 샤프를 통해서 고구려 역사에 눈을 뜨게 되고, 고구려가 어느 날 저에게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저에게로 다가오니까 제 눈에 허물이 벗겨지면서 고구려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차산입니다. 지금 워커힐 바로 뒷산인데요. 거기를 갔더니 가는 데마다 고구려 유물들이 막 그냥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의 신들인 것처럼. 진짜 막 그냥 앉아서 트롤이라고 하는 발굴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살짝 긁기만 하면 막 고구려 토기들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주말만 되면, 주말이 엄청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주말만 가면 막 배나무로 터지듯이 고구려 토기편을 잔뜩 가져와서 제가 잠실 12평 아파트에서 그거를 그냥 꺼내놓고 씻고 세척하고 이렇게 복원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그 당시로서는 삶의 유일한 이유고 기쁨이고 목적이었습니다. 네, 이 토기들. 왜냐면 이렇게 다 깨져 있잖아요. 이것들 다 붙이지 않은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편 하나도 놓칠세라 다 편을 들고 집에 그 12평 아파트 거실에 놓고 이걸 하나 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즐거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제 손으로 직접 찾은 고구려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차산을 비롯해서 그 임진강 유역 일대와 양주분지 일대에서 무려 40여 개의 고구려 유적들을 제가 직접 다 찾아서 우리나라 고구려 고고학 연구에 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박수를 예를 들어서 저자직감을 주는 겁니다. 이 고구려 유물들 직접 찾아낸 저자로부터 그때 그 느낌과 함께 이러시는 거예요. 고구려 토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보셨던 토기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가야 토기랑 상황은 다르죠? 네. 형태적으로 다르고 제작 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은 표면이 매끈매끈하고요. 문양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이 어때요? 한판하죠. 가야 토기들 바닥에 이렇게 굽도 없죠. 그렇죠? 이 고구려 토기는 실용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가야토기도 사라지고 신라토기도 사라지고 백제토기도 다 사라졌는데 오로지 고구려 토기만 아직 살아서 우리의 장독대를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장독대에는 모든 토기가 다 메이드 인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적인 양식, 그러니까 만약 고구려가 그 디자인을 갖다가 특허에 등록해 놨다고 하면 우리가 고구려에다가 그 저작권